독일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 한 미국 교수의 발언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자원이 부족한 작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놀라운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약이 어떻게 가장 강력한 경쟁력으로 변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정신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통찰은 자원에 의존하는 많은 국가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주인공인 앨리스 브라운 교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숨어있는 보석 같은 이야기를 찾아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스 브라운, 미국의 국제경제학자이자 뉴욕 대학교 교수로 이번 글로벌 경제 발전과 지속 가능성 포럼에 참가하러 왔답니다. 베를린의 화창한 아침, 호텔 창문을 통해 비치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제경제 포럼이 기대되네요. 특히 오늘은 한국의 지리적 중요성과 경제 발전에 관한 토론이 예정되어 있어서 더욱 마음이 설렙니다. 호텔방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문득 30여 년 전 생각이 났어요. 20대 시절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그때만 해도 한국은 지금처럼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한국인들의 부지런함과 열정, 그리고 발전에 대한 갈망이 가득했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서류 정리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니 그때의 한국 거리와 지금의 베를린이 오버랩되면서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30년 전 그 나라가 이제는 세계 경제를 이끄는 주요 국가가 되다니. 아침 식사를 마치고 컨퍼런스홀로 향하는 길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로비에서 여러 국적의 경제학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왜인지 마치 제가 한국인인 것처럼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었죠. 컨퍼런스홀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강단 위에는 각국 대표들의 이름표가 놓여 있었고 한국 대표로 이성우 박사님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20년 전 서울대학교 학술대회에서 잠시 만났던 분이라 반가움이 더했죠. 자리에 앉아 프로그램을 훑어보니 한국의 경제 발전과 해양 자원 활용에 관한 세션이 눈에 띄었어요. 특히 한스 밀러 교수의 발표 제목인 한국의 지리적 조건과 경제적 영향력이 흥미로웠습니다. 한스 교수는 항상 날카로운 분석으로 유명한 학자였죠. 포럼의 개회사가 시작되고 참석자들의 박수 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첫 순서로 유엔 경제개발위원회 의장이 등장해 세계 경제의 흐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발표 중 한국이 언급될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성장 과정을 떠올렸어요.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인적 자원과 혁신을 통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의장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이 더욱 커져갔어요. 첫 세션이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 커피를 마시며 과거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서울의 복잡한 거리, 부산의 활기찬 항구, 그리고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 한국은 작지만 다양한 매력이 넘치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작은 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시 시작된 세션, 이제 한스 밀러 교수의 발표가 시작되려 합니다. 저는 메모장을 펼치고 한국의 새로운 모습을 배울 준비를 마쳤어요. 가슴 한편으로는 20대에 제가 본 한국과 현재의 한국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궁금증이 피어올랐습니다.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동아시아 무역의 허브로서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스 밀러 교수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한반도와 주변국의 지도가 펼쳐졌죠. 저는 펜을 쥐고 집중해서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한스는 항상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유명한 학자였지만 오늘따라 그의 말투에서 묘한 의문이 느껴졌어요. 한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해양을 통한 무역으로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양 정책이 과연 순수한 경제적 목적만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의 말에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한스의 발표는 점차 한국의 해양 정책이 마치 군사적,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처럼 흘러가기 시작했죠. 발표장 안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한국 대표단이 앉아있는 구역에서는 작은 소란이 일어났어요. 한국의 해양 자원 활용은 주변국과의 군비 경쟁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질문 시간에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었죠. 한스 교수님, 한국의 해양 정책을 단순히 군사적 관점에서만 해석하는 것은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해양을 통한 무역과 문화 교류로 발전해 왔어요. 특히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양을 통한 경제적 발전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교수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의장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한스는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자세를 바로잡고 답변했습니다. 앨리스 교수님의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현실 정치에서는 경제와 안보가 분리될 수 없죠. 한국의 해양 전략이 경제적 목적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의 답변에 살짝 실망했지만 이 토론이 더 깊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 기대감도 들었어요. 다른 참가자들도 활발하게 질문을 이어갔고 점차 회의장은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한스의 발표가 끝나고 짧은 휴식 시간, 저는 한국 대표단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이성우 박사와 눈이 마주쳤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앨리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아까 질문 감사했어요. 한스의 시각은 항상 도전적이죠. 이성우 박사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간단히 근황을 나눴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다음 발표에 대한 자신감이 엿보였죠. 다음 세션에서 제가 발표할 차례인데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제 발표가 한스의 일방적인 시각을 좀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을 보냈어요. 다시 시작된 세션. 이제 이성우 박사의 발표가 시작되려 합니다. 저는 한스의 발표 때보다 더 집중해서 경청할 준비를 했어요.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이 자리에서 바로잡히길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한국의 해양 전략은 단순한 군사적 목적이 아닌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입니다. 이성우 박사가 당당하게 발표를 시작했어요. 스크린에는 한국의 주요 항만과 물류 네트워크가 세계 지도 위에 표시되었습니다. 이성우 박사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열정이 가득했죠. 부산항은 이제 세계 6위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성장했으며 인천공항은 국제 물류의 핵심 허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한국이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이성우 박사의 발표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로 가득했어요. 한스의 추상적이고 정치적인 해석과는 달리 경제적 성과와 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 발전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조선 산업과 해양 기술에 관한 부분이었죠. 한국은 세계 1위의 조선 강국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전략이었죠. 특히 친환경 선박과 자율 운항 기술에서 한국은 현재 세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안에는 감탄의 소리가 들렸어요. 많은 참가자들이 메모를 하거나 사진을 찍으며 이성우 박사의 발표에 집중했습니다. 저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30년 전 제가 봤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이성우 박사는 이어서 한국의 반도체, IT 기술, 그리고 해양 에너지 개발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특히 한국의 해상 풍력 발전과 조력 발전 기술은 회의장의 관심을 단번에 사로잡았어요.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양 에너지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시화호 조력 발전소는 세계 최대 규모로 연간 55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죠. 청중 중에서는 감탄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이성우 박사의 발표는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미래 지향적 비전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단순합니다.
자원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오히려 기회로 전환시킨 것이죠. 인적 자원에 투자하고 교육을 중시하며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한 결과입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한국의 교육열과 혁신에 대한 열정은 제가 젊은 시절 한국에서 직접 느꼈던 것이기도 했으니까요. 이성우 박사의 발표가 계속되면서 회의장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스의 발표 때 느껴졌던 의심과 긴장감은 사라지고 한국의 성공 스토리에 대한 존경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한국의 해양 전략은 단순한 군사적 목적이 아닌 세계와 연결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의 모델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앞으로도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성우 박사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회의장은 열렬한 박수로 가득 찼어요. 저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이성우 박사의 발표는 단순히 한국을 변호하는 것을 넘어 미래 지향적인 글로벌 협력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었죠. 질문 시간이 시작되자 많은 참가자들이 손을 들었어요.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 각국의 대표들이 한국의 경제 모델과 혁신 전략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성우 박사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있게 모든 질문에 답변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국이 이제 정말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했음을 실감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본 한국은 발전 가능성이 큰 나라였지만 지금의 한국은 이미 세계를 리드하는 혁신 국가로 자리매김했어요. 이성우 박사의 발표를 들으며 한국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물론이죠. 꼭 참석할 계획이에요.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마르타와 헤어진 후 저는 다음 세션을 위해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표를 통해 해양 자원의 중요성과 한국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이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통찰은 매우 가치 있었습니다. 오후 워크숍은 약 20명 정도의 참석자들과 함께 원형 테이블에서 진행되었어요. 마르타가 진행을 맡았고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해양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이성우 박사도 참석했죠. 워크숍의 첫 번째 주제는 해양 자원의 공정한 분배였어요. 이는 국제적으로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열띤 토론이 예상되었습니다. 마르타가 토론을 시작했어요. 해양 자원은 모든 국가의 공동 자산이지만 그 접근성과 활용 능력은 국가마다 크게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보다 공정한 분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부는 자유시장 원칙에 따른 접근을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보다 규제된 국제체제를 지지했어요. 저는 경제학자로서의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는 먼저 기술 이전과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개발도상국들이 해양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성우 박사도 의견을 냈어요. 저는 앨리스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한국도 과거에는 해양 기술이 부족했지만 국제 협력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고 발전시켰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경험을 다른 국가들과 공유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은 계속해서 심화되었고 다양한 관점과 경험이 공유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해양 자원의 활용과 국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의 사례가 자주 언급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워크숍이 끝나갈 무렵 마르타가 참석자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양 자원의 경제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저는 깊이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면 결국 환경 파괴로 이어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더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바로 이런 장기적 균형을 의미하죠. 이성우 박사가 제 말에 덧붙였어요. 한국도 과거에는 급속한 경제 발전 과정에서 환경 문제를 소홀히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교훈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정책을 추구하고 있어요. 우리의 실수와 학습 과정이 다른 국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워크숍이 끝나고 참석자들과 함께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마르타와 이성우 박사와의 대화는 특히 유익했습니다. 그들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통해 해양 자원의 중요성과 한국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해양 정책은 단순히 자원 활용을 넘어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제 협력을 지향하고 있었어요. 이는 제가 연구하는 자원 제약 하의 경제 발전 모델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행사 안내판이 눈에 띄었어요. 베를린 한국문화축제. 오늘 저녁 7시 저는 그 축제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해양 자원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를 넘어 한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그것은 한국에 대한 제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성우 박사의 발표가 끝나고 짧은 휴식 시간이 주어졌어요. 저는 커피를 들고 창가에 서서 베를린의 풍경을 바라보며 이성우 박사의 발표 내용을 곱씹었습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발전 전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생각에 잠겨있던 저에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앨리스 교수님, 흥미로운 토론이었죠? 고개를 돌려보니 중국 베이징 대학의 왕리 교수였어요. 오랜 지인인 왕 교수와 인사를 나누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성우 박사의 발표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의 발전 모델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줄 몰랐네요. 왕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중국도 한국의 기술 혁신에 주목하고 있어요. 특히 해양 에너지 분야는 우리도 배울 점이 많죠. 그때 일본 대표단의 다나카 히로시 교수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세 나라의 경제학자가 모이니 자연스럽게 동북아시아의 경제와 협력에 관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세션에서 저는 동북아시아의 해양 무역로와 안보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국, 일본, 한국 간의 협력과 경쟁 관계에 초점을 맞췄죠. 다나카 교수의 말에 저는 흥미로움과 동시에 걱정이 들었어요.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지정학적 관계가 이번 포럼에서 어떻게 논의될지 궁금했거든요. 휴식 시간이 끝나고 다시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길에 이성우 박사와 마주쳤습니다. 이성우 박사님, 정말 인상적인 발표였어요. 특히 한국의 해양 에너지 개발에 대한 부분이 놀라웠습니다. 이성우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마움을 표했어요. 다음 세션이 조금 긴장되네요.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문제가 경제 논의를 덮어버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회의장에 자리를 잡고 다나카 교수의 발표를 기다렸어요. 다나카 교수는 프로젝터를 통해 동북아시아 지도를 보여주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동북아시아 해역은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무역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영토 분쟁과 역사적 갈등으로 인해 항상 긴장 상태에 놓여 있죠. 다나카 교수의 발표는 점차 정치적인 톤으로 변해갔어요. 특히 독도 문제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언급하면서 회의장의 분위기는 급격히 무거워졌습니다. 중국 대표단과 한국 대표단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죠. 이런 갈등 상황에서 한국의 해양 전략이 과연 순수한 경제적 목적만을 가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다나카 교수의 말에 이성우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급히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다나카 교수님, 경제 포럼에서 정치적 갈등을 부각시키는 것이 과연 생산적일까요? 우리는 협력과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갈등보다는 공동의 이익을 찾는 데 집중했으면 합니다. 제 발언에 많은 참가자들이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나카 교수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발표 내용을 경제적 협력 방안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회의장 내의 긴장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 중국과 한국 대표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한국이 이런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도 경제적 성공을 이룬 것이 더욱 놀라웠어요. 세션이 끝난 후 저는 이성우 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복잡한 상황이네요. 이런 환경에서 한국이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성우 박사는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한국은 항상 균형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외교적 기술이 필요하죠. 우리는 갈등보다는 협력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그의 말에 깊은 공감이 느껴졌어요. 이런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니 더욱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오후 세션이 끝나고 저녁 식사 시간, 이성우 박사가 저에게 호텔 근처 조용한 카페로 초대했어요. 베를린의 고풍스러운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스름한 저녁빛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죠. 앨리스 교수님, 오늘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나카 교수의 발표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정치적이었네요. 이성우 박사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이 이런 복잡한 국제 환경 속에서 어떻게 경제적 성공을 이룰 수 있었는지 정말 궁금해요. 자원도 부족하고 주변에는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말이죠. 이성우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강점이 된 역설적인 부분입니다.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인적 자원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고 교육과 기술 혁신에 집중했죠. 작은 내수 시장 때문에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만들었어요. 그의 말을 들으니 문득 깨달음이 왔어요. 한국의 한계가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원 부족이 오히려 혁신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네요. 이성우 박사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습니다. 철광석도 부족하고 넓은 국토도 없어요. 하지만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오히려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었죠. 그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한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 그래프를 보여주었어요. 보세요. 1980년대만 해도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세계 수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의 결과예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그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의 발전 전략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한국은 해양 자원도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이용하여 해운, 조선, 그리고 최근에는 해양 에너지까지 개발하고 있죠. 이성우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의 전략적 사고방식이 얼마나 실용적이고 효과적인지 깨달았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한국이 어떻게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고 있는지 더 분명히 보였어요. 그런데 이런 발전 과정에서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적 요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단순한 경제 정책만으로는 이런 성공을 이루기 어려웠을 텐데요. 이성우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인의 교육열과 근면함, 그리고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는 우리만의 역동성이 큰 역할을 했죠.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더 단결하고 도전하는 국민성도 중요했고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한국이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독특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원이 부족한 나라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사례가 될 수 있겠죠. 내일은 해양 자원 세션이 있던데 기대가 큽니다. 특히 마르타 교수의 발표가 궁금하네요. 이성우 박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마르타 교수는 한국의 해양 정책에 대해 깊이 연구한 학자입니다. 아마 많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카페를 나오며 저는 한국의 발전 모델이 세계 경제에 주는 메시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한계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 그것이 바로 한국의 성공 비결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회의장은 어제보다 더 많은 참가자로 붐볐어요. 오늘의 주제가 해양자원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 많은 관심을 받은 모양이었죠. 특히 노르웨이 출신의 해양 전문가 마르타 요한슨 교수의 발표는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프로그램을 살펴보니 마르타 교수의 발표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의 해양자원 활용 사례와 글로벌 영향. 어제 이성우 박사와의 대화가 떠올라 더욱 기대가 커졌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혁신적인 해양 자원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마르타 교수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의 주요 항만과 해양 시설들의 사진이 펼쳐졌습니다. 부산항의 거대한 컨테이너 터미널, 거제도의 조선소, 그리고 시화호 조력 발전소의 웅장한 모습이 차례로 보였죠. 한국은 해양 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해양을 통해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기 위한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했다는 점입니다. 마르타 교수의 발표는 한국의 해양 정책을 매우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조선 산업과 해양 에너지 개발에 관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조선 산업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차원을 넘어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LNG 선박, 자율운항 기술, 그리고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마르타 교수의 발표를 들으며 저는 한국의 기술력이 이렇게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웠어요. 20대 시절 제가 본 한국은 이제 막 산업화를 이루어가는 나라였으니까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해양 에너지 개발입니다. 시화호 조력 발전소는 세계 최대 규모로 연간 55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 앞바다의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단지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죠. 회의장 안에는 감탄의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메모를 하며 한국의 혁신적인 해양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또한 해양 생태계 보존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 있는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화도 갯벌 보존 프로젝트는 자연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 좋은 사례죠. 마르타 교수의 발표는 한국의 해양 정책이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법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델로서 많은 국가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해양 자원 활용 사례는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 사고, 장기적 비전, 그리고 국제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마르타 교수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은 열렬한 박수로 가득 찼어요. 저 역시 감명받은 마음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질문 시간이 시작되자 많은 참가자들이 손을 들었고 특히 개발도상국 대표들의 질문이 이어졌어요. 한국의 해양 기술을 우리 같은 작은 개발도상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마르타 교수는 차분하게 모든 질문에 답변했고 특히 국제 협력과 기술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녀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한국이 단순히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세션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이성우 박사를 만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마르타 교수의 발표 어땠나요? 한국의 해양 정책에 대해 정말 깊이 연구한 학자죠. 저는 진심으로 감명받았다고 대답했어요. 한국의 혁신적인 접근법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한계를 기회로 바꾸는 사고방식이 놀라웠습니다. 이성우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베를린에서 열리는 한국문화축제가 있는데 함께 가보시겠어요? 한국을 더 다양한 측면에서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기쁘게 초대에 응했습니다. 학술적인 논의를 넘어 한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기대되었어요. 저녁 베를린 중심가에 있는 포츠담 광장에서 열리는 한국문화축제로 향했어요. 멀리서부터 흥겨운 음악 소리와 화려한 조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성우 박사와 함께 축제장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와, 이렇게 많은 독일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다니 놀랍네요. 이성우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한류의 영향력이 이제 유럽까지 확대되었어요. K-팝, K-드라마, 한국 음식 등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죠. 축제장을 둘러보니 다양한 부스들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푸드 코너, 한복 체험장, K-뷰티 제품 전시관,
그리고 중앙 무대에서는 K-팝 커버 댄스 공연이 한창이었습니다. 저기서 김치와 불고기를 맛볼 수 있어요. 한국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20대 때 한국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특히 뜨끈한 김치찌개는 잊을 수 없죠. 우리는 푸드 코너로 향했고 저는 오랜만에 맛보는 한국 음식에 감탄했습니다. 불고기의 달콤한 맛과 김치의 새콤한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입안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한국 음식은 단순한 맛을 넘어 건강과 조화를 중시하는 철학이 담겨 있어요. 발효식품인 김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슈퍼푸드가 되었죠. 이성우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 문화의 깊이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음식을 먹은 후 우리는 무대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 공연이 시작되려던 참이었죠. 이건 사물놀이라고 하는 한국 전통 타악기 공연입니다. 농악에서 발전한 음악이죠. 장구, 꽹과리, 북, 징의 강렬하고 역동적인 소리가 축제장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그 리듬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며 즐겼습니다. 전통 음악 공연이 끝나고 이어진 것은 비보이 댄스와 전통 무용이 결합된 퓨전 공연이었어요. 한국 문화의 매력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데 있어요.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끊임없이 혁신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죠. 이성우 박사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공연을 보며 한국이 경제적으로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우리는 한복 체험장으로 향했어요. 화려한 색상의 한복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직접 입어보시겠어요?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이에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고 아름다운 자주색 한복을 골랐어요.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니 마치 시간 여행을 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한복의 선이 너무 우아하네요. 이성우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복의 디자인은 자연의 곡선을 따르고 있어요. 인체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존중하면서도 우아함을 유지하죠. 한복을 입은 채로 축제장을 둘러보며 저는 한국 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새롭게 경험했어요. 한지 공예, 민화 그리기, 한글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로 인정받고 있어요. 15세기에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인데 그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죠. 한글의 원리와 아름다움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한국의 창의성과 실용성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축제장을 돌아다니며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적 다양성에 감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국 전통차를 맛볼 수 있는 다실로 향했어요. 조용한 공간에서 향기로운 녹차를 마시며 오늘의 경험을 되새겼습니다. 한국 문화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이성우 박사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정이라는 감정이 아닐까요? 오늘 축제에서 만난 모든 한국인들이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이 음식, 음악, 예술, 모든 곳에 녹아있는 것 같아요. 이성우 박사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맞습니다. 정은 한국 문화의 핵심이죠. 그 정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었고 놀라운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축제장을 나오며 저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존경심을 갖게 되었어요. 경제적 성공 뒤에는 깊은 문화적 뿌리와 정신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단순한 산업국가가 아닌 세계의 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성장한 비결이 아닐까 싶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베를린의 밤거리를 걸으며 오늘 경험한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한국 음식의 맛, 전통 음악의 리듬, 한복의 우아한 선,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에 깃든 사람들의 따뜻한 정. 이런 요소들이 한국의 경제적 성공 뒤에 있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이 포럼의 마지막 날이네요. 발표 준비는 다 되셨나요? 이성우 박사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한 덕분에 더 깊은 통찰을 담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의 발전 모델이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 문화적 정체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해서 이성우 박사와 헤어지며 내일의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어요. 베를린에서의 한국 문화 체험은 제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고, 이를 통해 한국의 지리적, 경제적 중요성을 더 폭넓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주는 메시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포럼의 마지막 날, 저는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회의장으로 향했어요. 어제 베를린에서 경험한 한국 문화 축제의 감동이 아직 생생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성공 뒤에 있는 문화적 바탕을 직접 체험하니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죠. 오늘은 제가 토론을 정리하고 마무리 발표를 하는 날이었어요. 회의장에 들어서자 많은 참가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이번 포럼에서 배운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했어요. 앨리스 교수님, 오늘 발표 기대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이성우 박사가 미소 지으며 서 있었어요. 그의 응원에 용기를 얻고 발표대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며칠간 우리는 글로벌 경제 발전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제 모델과 해양 자원 활용 전략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죠. 저는 스크린에 한국의 지도를 띄우며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지리적 위치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작은 반도 국가입니다.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국토의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지리적 한계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하는 문제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청중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빛났어요. 저는 한국의 성공 요인을 하나씩 분석해 나갔습니다. 첫째, 한국은 자원 부족이라는 한계를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인적 자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교육을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았죠. 둘째, 해양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전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부산항, 인천항 같은 세계적인 무역항을 개발하고 조선 산업을 육성하여 해양 강국으로 발돋움했어요. 스크린에는 한국의 주요 산업 성장 그래프와 해양 프로젝트 사례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혁신적인 접근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셋째,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오히려 산업 구조를 개혁하고 더 강한 경제 체질을 만드는 계기로 삼았어요. 이런 유연성과 적응력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중요한 경쟁력이 됩니다. 발표를 이어가며 저는 어젯밤 문화축제에서 느낀 감동도 함께 나눴어요. 그러나 한국의 진정한 강점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 그 뒤에 있는 문화적 바탕에 있습니다. 정의라는 공동체 의식,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창의성,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은 한국 사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러한 가치들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죠. 회의장 안에는 깊은 공감의 분위기가 흘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험이 다른 국가들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경험은 자원이 부족한 개발도상국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리적, 자원적 한계는 운명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도전입니다. 인적 자원 개발, 혁신적 사고, 그리고 글로벌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한국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회의장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어요. 질문 시간이 시작되었고 많은 참가자들이 한국의 발전 모델에 대해 더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의 대표들이 큰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의 경험을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이성우 박사를 지목했고, 그는 한국의 개발 협력 프로그램과 기술 이전 프로젝트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자국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고 포럼 의장이 폐회사를 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한계를 넘어서는 혁신과 협력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이런 교훈을 각국의 정책에 반영하여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폐회식이 끝나고 많은 참가자들이 저에게 다가와 한국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어요. 특히 개발도상국 대표들은 한국의 성공 경험을 자국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열정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이성우 박사와 함께 회의장을 나오며 저는 이번 포럼이 제게 준 깊은 통찰에 대해 생각했어요. 30년 전 젊은 경제학자로서 처음 방문했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 놀라운 발전의 여정을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어서 기뻤어요. 앨리스 교수님, 정말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한국을 이렇게 깊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성우 박사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다음 학기에는 우리 대학에서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에 관한 특별 강의를 개설할 생각입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필요한 자료나 정보가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리고 곧 한국을 다시 방문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다음 학기 연구 계획에 한국 방문을 포함시켰습니다. 한국의 해양 에너지 개발 현장과 혁신 기업들을 직접 보고 싶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포럼에서 만난 다양한 국가의 학자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구상했어요. 특히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모여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과 연락처를 교환하며 앞으로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끝났지만 한국에 대한 저의 탐구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베를린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여정에서 깨달은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 스토리를 넘어 세계에 희망과 영감을 주는 나라였어요. 자원이 부족한 작은 나라가 어떻게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죠. 노트북을 열고 연구 논문의 개요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한계를 넘어서 한국의 해양 자원 활용과 글로벌 영향력. 이 논문을 통해 한국의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특히 비슷한 도전에 직면한 국가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창밖으로 베를린의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저는 다음 한국 방문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설렜어요. 30년 전 처음 방문했을 때와는 다른 시각으로 더 깊은 이해와 존경심을 가지고 한국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한국의 경험을 세계와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트북을 덮고 잠자리에 들며 저는 이번 포럼에서 경험한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매력이 제 연구와 삶에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력, 그것은 저의 학문적 여정에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어요. 여기까지 앨리스 브라운 교수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앨리스 교수님의 열정과 통찰력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연구가 단순히 학문적 탐구를 넘어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에게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하길 바랍니다. 한국과의 인연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곧 한국을 방문하여 더 깊은 연구와 교류를 이어가시길 응원합니다. 당신의 시선으로 발견한 한국의 가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여정에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한국이 과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성공을 배우고자 하는 이유에 대한 통찰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를 찾으셨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세상을 놀라게 하는 한국의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감동 채널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아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며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따뜻한 순간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